대학을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하겠다. 그래서 영유 보내면 발음은 건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영유를 중간에 실패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영유를 실패해도 서울대를 3명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몇 세 나이 때가 이제 가장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1, 2등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마지막에 스퍼트 구간은 고등학교 때거든요. 비읍자로 시작되는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읍자로 하는 것들만 부모님이 안 하셔도 아이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특히 아들들은 그래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핸드폰을 망치로 부셨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인스타에. 저는 약간 완벽, 강박 이런 단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구멍이 있어야 애들이 숨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오늘부터 조금 다른 시도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채널 최초로 제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경 좀 썼어요. 첫 출연자를 어떤 분으로 모셔야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제가 어디서부터 말해야 좋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양육 사건을 20년 넘게 맡아온 법조인,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TV에서만 보다 보니까 서울대 3남매와 MIT까지 보낸 엄마, 그리고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 책까지 쓴 작가까지 양소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제가 첫 게스트라고 하니까 네.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는 사실은 우리 전 대표님을 예.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저희 본 반갑습니다. 채널에서도 못 모셨던 분이거든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예. 주머니 채널 정말 필요한 채널인 것 같고 앞으로 여기서 많은 얘기들 좀 풀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진짜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님 좀 소개를 해보면은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집은 엄마가 완벽하니까 네. 다 이제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법조인 하면은 그 MBTI로 J 느낌이 나잖아요. 계획표 다 세워서 야, 첫째 시간 단위로 이 계획 세워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아무래도 또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사교육 코스를 밟아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떠셨던 거예요? 사실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애들을 케어할 수가 없고 제가 큰애를 직접 좀 가르쳐 보니까 애를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 또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으니까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예. 이거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것은 엄마가 할 일은 아니다. 일찍이 깨닫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게 변호사는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허당이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좀 좋아해 주셔서 예. 저도 사실은 완벽한 엄마거나 뭐 제이 성향을 갖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애들이 무사히 잘 컸구나.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카이스트 옆인데 연구단지다 네, 보니까 네. 거기도 보면은 엄마들이 다 카이스트 출신 아니면 공학 박사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와 사이 틀어지고 그니까요. 소리 막 지르고 이제 그게 자기 자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 읽어보고 나서 느꼈던 게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반대 얘기더라고요. 왜냐면 소리도 지르고 네. 아침마다. 그렇지,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소리 다 샤우팅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불안하니까 또 어떤 코스를 가야 되나 또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게 맞춤형,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딱 맞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샤우팅을 하고 깜짝 놀란 게 이제 베란다 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밑에 수희 아저씨가 다 들어겠구나. 그런 날들이 너무 많고요. 또 뭐 애들이 아침이면 엄마 막 찾잖아요. 그럼 정말 귀를 막고 화장실에 숨어 지낸 날들도 많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2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사히 일단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대충 어쨌든 좀 허점이 많이 보이는 엄마여도 해낼 수 있다. 이건 마라톤이니까 마라톤이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41km를 그러니까 꼭 달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대요. 맞아요. 제가 2주 전에 마라톤 대회에 갔는데요. 아, 네. 딱 5km 좀 뛰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눈앞에 지하철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냥 탔어요. 아, 지하철은 타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같은 네. 룸메이트는 먼저 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뛰다 걷다 해도 그것도 완주로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부모의 여정, 아이를 키우는 여정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그 박자에 맞춰서 네, 가는 게 네, 제일 네,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5km에서 탈주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왜 이렇게 못 뛰지 하고서는 룰루랄라 초반에. 뛰었어요. 네, 그러더니 5km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못 뛰겠더라고요. 심박이 막 올라가고. 네.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다. 내 박자 맞아요. 맞춰야 된다. 아,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마음의 공부 비법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흔들리는 부모가 어디까지 힘을 빼도 괜찮은지, 그 대신 어디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그 뭐 커뮤니티 뭐 이제 이런 글 보고서 불안을 많이 떠는 것 같아요. 뭐 정보에 떠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새 겪고 있습니다. 4세 고시, 네. 7세 고시, 영유, 대치동, 뭐 아니면 뭐 국제학교 뭐 이런 얘기 막 들리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뭐 매일매일 이런 단어가 생겨나는데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또 많이 불안해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아무래도 아이를 이제 제가 31살에 처음 엄마가 됐거든요. 음. 31살에 처음 엄마가 되고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네. 게 아닌데 느닷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애를 도대체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되는지 정도도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애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4살이 되고 6살이 되고 하면서 어디 도움 받을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육아와 관련한 책, 애 공부와 관련한 책,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줄기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떨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그리고 또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필요하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영수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국영수를 기본으로 하되 너무 막 앞서거나 달려거나 우리 애들은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영재 기준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영재가 아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좀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다 좋아 보이고 살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갈 때도 제가 딱 필요한데 정해놓고 한 군데만 가서 사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도 뭐 옷 하나만 그냥 입는 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고를 덜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이런 것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을 떨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줄기를 좀 잡기 위해서 멘탈을 잡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 줄기를 잡아야 된다. 네. 그 상담이나 강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엄마 아빠 얘기들 많이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러면은 요새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저 나이 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는 요새 영유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맞아요. 있지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들이 제일 먼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바라는 게 나보다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사회가 국제화 되니까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영유인데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되고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책을 읽어야 되고 한국 교과 과정을 하려면 사실은 기본은 국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아이를 앞으로 뭐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겠다. 뭐 앞으로 또 유학을 보내겠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뭐 예정이 있다. 이러면 저는 영유를 하루빨리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넓혀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영유가 과연 필수인가?
그다음에 국어가 완벽히 어휘력이 생기기 전에 영어 단어부터 먼저 익히는 것이 과연 순서가 맞는가라는 이제 고민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어릴 때 배우면 좋다. 뭐 그 부분까지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또 어릴 때 저희도 영유를 보내봤는데 일단 발음이 좋긴 하더라고요. 아기 때 하니까. 그래서 영유 보내면 발음은 건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영유를 중간에 실패했어요. 왜요? 네, 그래서 못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을 자유자재로 못하니까 가가지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니까 싫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셋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영유를 꼭 보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라.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은 한 영어를 무조건 영유에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그 환경에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네.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신기한 게 영유를 실패해도 서울대를 3명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가면 제가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명을 다 갔다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좀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되게 신기하긴 해요. 신기하긴 하고 애 셋 다 또 갔다고 하니까 예. 그래도 한 명도 낙오 없이 무사히 이제 했다는 게 일단은 저도 좀 신기해서 좀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긴 했어요. 예. 뭐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다른 게 있었을까? 음. 근데 정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애들을 서울대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독립, 뭐 이런 독립적인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해야 된다.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기본 베이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애들에게 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이나 공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던 게 엄마는 이제 애가 셋이다. 그런데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가 이제 벌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학은 장학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 성적과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람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나눈 계기가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 성적으로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그래서 그걸 목표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이렇게 딜을 해오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장학금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면 조금은 대줘야 되는 게 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딜을 해오더라고요. 멋지다. 예. 그래서 예.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좋은 대학을 갔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장학금으로는 못 가는데 좋은 대학을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대학을 정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반은 그럼 저희가 대주겠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큰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서울대는 학비가 되게 싼데. 아니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래 그러면 서울대를 가게 되면은 그거는 다 대줄게. 왜냐하면 이제 사립대 반을 대주는 게 서울대 학비랑 거의 비슷해 그쵸.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는 다 대줄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정도 얘기를 저희가 했던 것이고 사실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된 거는 정말 결과였다. 결과치로 그렇게 됐다. 네, 되게 재수 없는 얘기일 아니요, 수 아니요. 있지만 일단 저는 솔직한. 제가 경제교육 관점에서 이제 네네. 이걸 보자니까 이게 되게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은 게 선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 네. 비용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러면 이 정도 범위에서 너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돼라고 어떤 리미트를 정해주고 나니까 자녀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런데 형제가 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월급으로 우리가 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엄마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제가 큰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형편을 얘기를 하시더니 아빠 월급으로는 너희들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동생들이 케어가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제가 고민 끝에 제가 동생들을 좀 보살피고 엄마가 돈을 버는 게 다른 집엔 TV도 있고 그때 막 새마을 운동이 와가지고 막 초록색 빨강색 지붕이 생기던 때였거든요. 예. 좀 그런 데도 이사 가고 싶고 하는 마음에 그러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것도 고시 장학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를 했는데 아빠가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수까지는 못 대줄 것 같은데 재수를 했으니 반드시 대학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좀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 삶에서 자연스럽게 있던 스토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잠깐 궁금해. 서울대를 지금 가고 나서 자녀들 지금 어떻게 진학 어떻게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큰애는 예. 이제 투자뱅크 글로벌 투자뱅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그러면 한 졸업 2001년생? 2001년생이면 네, 졸업해서 26,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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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예. 이제 둘째는 지금 아직 학업 중이고 학업 중이고. 네, 막내는 이제 MIT 가서 이제 1학년. 그럼 네, 하고 서울대 있습니다. 지금 재학하고 졸업 안 하고 바로 MIT로 간 거네요. 네, 네, 네. 그만두. 와. 자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네. 그래도 MIT. 그래서 이제 막내 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누나들은 좀 싼 학교를 가는데 막내는 비싼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우선은 서울대는 들어가고 나 시작한 거니까. 네, 네, 예, 자기가 네. 입학하고 나서 좀 고민이 있었겠죠. 해보니까 네, 네, 네. 이쪽을 가야 되겠다 선택한 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좀 연구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음. 서울대는 연구보다는 이제 취업을 많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좀 많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좀 가고 싶다. 일단 미국에 한번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서관 규모를 보고 애가 너무 미국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MIT를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교육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부산에서 네. 제가 학원을 정가 있었는데 방학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서울대랑 연고대를 다 캠프로 가서 네. 도서관 구경 시켜주고 거기 학식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 여기 가봐야겠다 꿈을 또 꾸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꿈을 못 꾸는 건데 눈으로 봤으니까 꿈을 꿨던 거잖아요. 네네. 꿈을 이루게 해줬네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를 만드는 보다는 바다를 보여줘라. 나는 생택지베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한부모 가정 돕기 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들 좀 어려운 친구들을 이렇게 학업도 좀 도와주고 자립 청소년들도 좀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육원에 있던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 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가져가지고 이번에 대학에 진짜 합격을 했거든요. 이대하고 삼육대 합격을 와,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바다를 보여주는 거, 어떤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제일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경제 교육도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알게 되고 경제를 알게 되면 거기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머니 채널에서 경제교육 하시는 거 특히 아이들 어렸을 때 경제교육 시키는 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필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리해보자면은 자녀들 이제 모두 서울대 보내신 엄마 입장에서 이제 주변에서 네. 들려오는 이제 이런 사교육 방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답변이 좀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초등학교 때 꼭 필요한 사교육은 이제 운동,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다 할 수가 없고 본인들에게 맞는 걸 고를 수가 없어서 이제 음악, 미술, 체육에 투자하는 사교육은 좀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더 필요한 거는 또 책 읽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좀 뭐
재미없어하거나 조금 레벨 높은 책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만 좀 따라가면 그러니까 너무 선행을 앞서하는 정도의 사교육은 하지 말고 아이가 따라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과한 선행은 좀 초등학교 때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넘어서부터 아이가 조금 성적이 더 올라가고 또 더 공부하고 싶어하면 그때는 조금 달려도 되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 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 때는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좀 피할 사교육으로 보면은 내신을 하기 위한 사교육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국영수 기본으로 하면 나머지 내신은 아이가 그냥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중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제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좀 승부욕이 좀 과해져서 막 1등 아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거에 대한 강박감을 갖거나 그런 자녀는 없었어요? 저희 애들은 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네, 오. 큰애가 국제중을 가고 싶어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 이제 막 저희 큰애 때 막 국제중이 생겨서 기사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신문을 같이 읽다 보니까 그 기사를 보더니 그 학교를 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훈 국제중이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영훈은 너무 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국제중을 찾아보다가 대원 국제중을 알게 돼서 이제 거기를 목표로 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성적을 좀 본인이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국제중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운이 좋아서 저희 때는 뭐 1, 2등 뭐 이렇게 해야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우 잘함만 받으면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공 뽑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공을 잘 뽑아서 국제중 갔어요. 네. 근데 갔더니 사교육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그때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알게 돼서 그때 좀 굉장히 많이 괴로웠던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때 말고는 성적에 대한 강박을 가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잘하고는 싶었지만 그런 강박이 있는 경우는 없었는데 막내가 나중에 이제 영재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가고 하면서 그때 조금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가 어렸을 때 레고를 만들면 밤을 새우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승부욕이었나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저희에게 이제 승부욕이 자꾸 생겼는지 네. 축구 이제 학원을 갔는데 안 뛰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갈 때까지는 좋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어 하지 말고 돌아가서 해서 왜 그래 하니까 1등 못 할까 봐. 그래서 아니 축구는 1등이 없어. 1등 강박증이 벌써 6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네네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래서 여쭤봤었습니다. 아 저희 막내도 그래서 축구 수업을 한번 따라갔더니 네. 축구를 하려면 공을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못 따라다니고 친구들 뒤만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뭐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뛰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기죽는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축구는 이제 재미없어 해서 그만 포기하고 그래서 뭐 인라인으로 해서 하거나 개인적으로 좀 하면 수영 같은 거는 자기 스피드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으로 조금 바꿔주긴 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과 비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안 하도록 하는 게 좋고 사실 축구를 시키는 게 뭐냐면 친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가지고 기죽으면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 하나는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빠랑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들 신경 안 쓰고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계속해도 좋지만 애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재미를 잃는다 그러면 승부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바꿔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네. 어렸을 때 체육이 네. 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체육을 되게 못하는 애인 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달리기를 즐기고 있는 게 운동이라는 게 잘하지 않아도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너무 꼴등이니까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피할 거를 찾아주시면 어떨까. 서울대도 나오고 MIT도 가고 이제 이거를 단순히 우연이 아닐 거다라 말씀하시고 아이들이 잘했다라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또 이제 하는 행동도 중요하고 학원에서 자기들이 또 하는 행동도 중요하고 집에서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대덕 연구단지 쪽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거실에 TV가 없어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엄마들이 박사니까 그냥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따라 읽으면서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변호사님만의 또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비법이 있지 않나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애들 키울 때 그걸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거는 저희도 많이 신경을 썼고 또 아빠가 책을 되게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집에 오면 늘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좀 자연스럽긴 했고 근데 이제 TV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이제 TV라는 게 저도 TV에 출연하고 했지만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주말에 뭐 그때 이제 저희는 러닝맨 너무 재밌어 했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매주 아이들하고 주말에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재밌는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거를 완전히 막는 것도 좀 저는 어렵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사회 뭐 문화를 좀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뭐 얘기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도 우리 애들이 저한테 엄마가 그때 너무 만화를 못 보게 해서 자기들이 대화에서 소외됐었다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돼서 음. 그래서 TV를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음.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퇴근할 때 이제 저는 모르는데 제가 띠띠띠띠 이렇게 힐소리가 들리고 하면은 후다다다다닥 이제 애들이 막 안에서 TV 끄고 막 다 이제 똑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완전히 막는 것은 좀 어렵지만 가능하면 이제 같이 있는 시간에는 책을 읽도록 하고 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있었죠. 예. 다른 비법들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애들 뭐 수면 시간이라던가 뭐 어떤 계획표를 쓰게 한다던가 뭐 다양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단 퇴근하면 아이들하고 이제 책 읽고 제가 같이 늘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잠드는 시간에 같이 동화책 읽어주고 책 읽고 같이 이제 주말에는 서점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많이 했죠. 초등학교 고학년 가니까 그때는 좀 어렵지만 그 전까지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고 주말에는 무조건 같이 운동하고 책 읽고 아빠도 그래서 저희가 둘 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가족 위주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거는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자네들 어쨌든 세 명이면은 그 학창 시절이니까 연애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막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막지 않았는데 연애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비밀로 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어쨌든 짝사랑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좀 재밌어하고 놀리면 네. 이제 안 가르쳐주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안 되겠어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심하게 그렇게 연애를 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쉽네요. 사례가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어머니 또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그 좋아하는 친구가 미국으로 막 떠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좀 슬퍼하고 뭐 이런 건 있었죠. 이혼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연애를 안 했으니까 헤어짐이 네. 없었다. 예. 아니면 그래도 이제 그 지키기 어려웠던 거 이거는 정말 나도 노력했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웠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책을 가장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러이러한 거를 잘했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도만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의 스케줄을 다 챙겨주고 아이의 뭐 입시 정보를 막 알아서 아이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못했어요. 사실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좀 없었고 일하는 엄마이기도 했고 그래서 입시 정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에서 조금 짜증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또 생리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막 이렇게 신경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예민해지면 애들에게 그런 걸 노출을 안 시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고 부부싸움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애들에게 가능하면 사과하고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하고 엄마가 뭐 이때는 좀 너무 예민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뭐 그런 것들은 좀 오픈해서 뭔가 엄마 아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좀 더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좋은가 저도 이제 고민은 있었는데 어차피 제가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차라리 솔직한 부모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약간 어렸을 때는 엄한 엄마였는데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는 허당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를 못 믿겠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살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시켰다고 할까요? 근데 그게 조금 뭐 그럴 수 저도 있겠네요. 편했고 예. 아이들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드는 게 부부 싸움. 특히 뭐 네, 이제 네. 부부 싸움은 뭐 당연할 수 있지만 좀 이게 좀 커져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녀들에 주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음, 학업에도 영향을 좀 많이 끼친다 보세요. 끼치죠. 당연히 끼치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이 대표님도 해보셨지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 공부에 올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글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 의뢰인들하고도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아이에게 의논을 해서 괜찮겠는지를 먼저 음, 물어보시고 음, 이걸 무조건 닫고 있다고 애가 모르진 않는다. 어느 정도 사회가 많이 이제는 이혼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친구들도 뭐 그런 일이 있어. 엄마 아빠 걔는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나아.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음. 아니야 나 좀 공부하는데 지금 필요하니까 고3 때까지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해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의논하는 것이 맞고 아이들이 좀 참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까지는 참아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다만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걸 안 해야 돼 하면서 부부싸움하는 걸 다 노출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의논을 해보고 엄마 아빠가 너무나 싸움이 잦고 서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템포 조절이 안 되면 애한테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애들 학업에도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언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러면 자녀들 그 대학 보내고 나서 이혼하는 사례도 많나요? 네, 그래서 이제 황혼이혼 조론 얘기가 나온 게 네. 이제 일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능 이후에 이혼한다라고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 있고 아이들이 이제 나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됐고 고등학교는 기숙학교로 갈게. 둘이 편하게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숙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막 부부싸움 한참 할 때 예.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줘. 그래도 그게 일종의 또 붙들어주는 또 요소가 됐겠네요. 네, 예. 네, 네. 안 그랬으면 또.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게 일단은 엄마가 밥을 안 해줄 것 같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싸우는 것도 되게 피곤하고 이러니까 기숙학교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이 궁금한 게 몇 세 나이 때가 이제 가장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세 때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때가 지금 자녀 교육을 관리를 좀 세게 해줘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 타임 때가 있으세요?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일단 정서 발달 이게 돼야 그다음에 공부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저희 삼남매하고도 얘기를 해서 아이들도 다 동의를 한 것이 초등학교 때 다져졌던 여러 가지 예체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집중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초등학교 때 너무 선행으로 달리지 않아서 체력이 고갈되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고갈되지 않았던 것이 중고등학교 때 도움이 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셋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너무 선행이나 이런 걸로 자녀들을 그다음에 경쟁으로 내몰리게 만들어서 고갈시키면 중고등학교 때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의 중요한 소신이기도 하고 네. 엄마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 자체가 연습이잖아요. 그쵸. 나를 수련하고 내 실력이 나아가는 것을 체험해보고 거기서 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지능을 채워주는 거 초등학교 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면 오늘은 못했는데 내일은 한번 해보는 거, 친구들이 못한 공을 오늘은 한번 뺏어보는 거, 이렇게 이제 자기 목표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런 연습을 해서 악기도 마찬가지고 이 훈련이 나중에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초등학교 때 경험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그때다. 그때다. 제가
그 세종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있었을 때가 이제 네. 서울에서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갑자기 다 이전에서 내려오니까 자녀들이 완전 이제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사교육에 찌들어 있다가 맞아요. 세종 오니까 막상 다닐 학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엄마 아빠들도 마음 편하게 그냥 놀아 이제 이랬나 봐요. 그래서 6학년인데 애들이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는데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래도 되나? 제가 이제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낫죠. 네, 중학교 가서 학력도 괜찮고 뭐 네. 좀 약간 국제 중간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그 초등학교 때 말씀하셨다 지금 이 말에 제가 너무 동의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데이터를 제시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동의하고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애 키우면서 초등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이 계속 자라나 삼남매를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때 막 1, 2등하고 이런 전교 1, 2등하고 막 이런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법 공부를 잘하는 아이 정도였어요. 음. 그다음에 중학교 때도 그럼 내신 늘 1등 했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열심히 따라가는 애였어요. 이제 마지막에 스퍼트 구간은 고등학교 때거든요. 이 스퍼트 구간을 잘 해낸 거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1, 2등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끝까지 어쨌든 완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대학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대학에 가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데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놀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초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하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6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죠.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엄마 죽을 때를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보험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너무 미래지향적인 거 아닌가. 네. 제가 예. 이제 개인사적으로 예. 이제 제가 갑자기 부모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6살에 이제 막내를 낳았는데 갑자기 구안화사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사법시험은 6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제가 해본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건강이 갑자기 나한테 문제가 돼 가지고 내 삶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전 좀 약간 건강한 편이어 가지고 감기도 잘 안 낫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얼굴이 막 마비가 돼 가지고 얼굴이 흘러내리고 음식이 흘러내리고 이걸 당해서 이제 누워 있는 동안 좀 약간 충격을 먹었죠. 먹죠. 예. 네. 근데 애는 옆에서 3마리가 울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나에게 올 수 있는 위험이구나.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구나라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유서도 써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즈음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이제 갑자기 떨어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얘네들이 기본 생활은 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놔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보험 중에서 특약이 있는 거. 네. 애들이 20살 될 때까지 생활비가 나오는 특약. 사망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애들 기본 교육비는 나올 수 있게 그 특약을 2개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애들 붙잡고 앉아가지고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놨으니 엄마가 죽더라도 너희들에게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게 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사실은 걱정하지 말아라는 의미를 했는데 애들이 막 엄청 울더라고요. 울죠. 당연히 울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알게 모르게 경제적인 이야기를 애들하고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큰애가 인터뷰를 했는데 너의 목표가 뭐였냐라고 해보니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독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20살 돼서 독립해야 되는 거, 네. 그때까지는 제가 보험으로 커버가 되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자연스럽게 독립을 생각하면서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많이 심어주셨네요. 네네네. 네, 애들이.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심어주려고 심어준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으로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은 아니지만 부유하지 않다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것. 맞아. 변호사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자분들이 상속 증여로 자녀 때문에 네. 골머리 앓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부자들이 별로 안 행복해 보인다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 실패하는 이유가 경제 교육에도 있다 보셔요, 그러면? 경제 교육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살면서 만족 지연 능력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게
나의 욕망을 조절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투자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훈련이 공부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좋은 대학을 갔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밖에 기준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거기선 저는 한 발 좀 나아가면 대학을 무사히 갔다는 것은 성실한데 만족 지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란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렸을 때 결핍이었거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유복한 가정이고 모든 게 주어지다 보면 늘 주어지니까 내가 만족 지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핍을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무언가 유혹이 있거나 했을 때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산 분할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일찍 증여해 준 자녀들이 이걸 나중에 잘 지켰나 저는 3%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 결핍을 겪어서 자주성가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재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이제 부모로부터 너무 많이 받은 자녀들은 물론 이제 일부 예외 재벌의 경우는 좀 있죠.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걸 지켜나간 자녀들은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가서 그래서 증여 빨리 서두르지 마셔라라고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만족 지연을 이제 어쨌든 그걸 배우지 못하게 된 경우가 지금 요새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네. 부모님이 이렇게 좀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음.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 가지고도 애들끼리 싸우고 뭐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네, 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 저희 남편도 저희가 결혼을 예. 했더니 저희 남편 누나께서 엄마가 도시락에 자기는 계란이 없었다면서 저는 어떤 초등학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초등학교에는 수돗물로 배 채운 애들도 있었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 몇 그랬거든요. 년생이세요? 저 86년생인데 86년생인데도 그랬어요. 있었어요. 학교 3,000명쯤 되다 보니까 어. 정말 별의별 인생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게 왜 얘기했냐면 이게 요새 보면 MG라고 해야 되나? 이혼할게요 찾아오는 사람도 좀 약간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좀 젊은 세대들이 이혼하러 찾아오는 사유 중에 하나가 아까 같이 좀 그거와도 연관이 있나? 만족 지연에 대한 연관도 있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무언가 참는다, 인내한다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을 필요가 있어? 물론 이제 나의 삶에 내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좀 더 이루기 위해서 현재 어떤 것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벌어서 나의 자녀와 나누고 내 배우자가 나누고 이런 나눔도 양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구나. 지금 예. 세대들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나누는 거잖아요. 양보하는 거고. 예. 내 시간을 아이들하고 쓰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재밌게 놀고 싶은 시간을 양보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치 않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 돈은 이런 거다. 뭐 돈에 대한 어떤 관념, 기본 정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같은 거는 본인 통장을 만들어서 하게 했고 여행을 가도 각자 캐리어를 만들어줬어요. 아기 때부터. 자기 짐은 자기가 싸고 그리고 용돈을 줘서 그걸 관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엄카를 안 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엄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꼭 필요한 경우만 쓰고 용돈은 엄마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돈.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돈은 본인이 관리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3인 각색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늘 부족한 아이, 그래서 늘 형제한테 돈을 끄는 아이,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 우와. 그래가지고 나뉘더라고요. 투자가 첫째예요? 막내예요. 잠깐 예. 첫째가 투자 회사로 갔다 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첫째는 네. 그러면 항상 부족한 아이였나요? 그러면 첫째는 그래서 이거를 쓰고 더 벌고 싶어하는 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동생들도 사주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고 이제 오. 둘째는 이상하게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을 상대로 해서 많이 이렇게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중고 거래 같은 것도 좀 일찍 눈에 쓰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투자하는 거여서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 좀 두둑합니다 주머니가. 아니 이게 경제 교육을 정말 네. 잘하신 건데 엄청 잘한 건데 거의 그 경제 교육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실제로 다 하신 거잖아요. 와. 저희 부부가 이제 네.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뭐 10억 모으기 음. 뭐 이런 있었어요. 책들이 한참 유행했을 예. 때였어요. 예. 애들 키울 때.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고 뭐 ETF 나왔을 때 저희는 보통 책으로 공부를 해요. 왜 그 운동하면 책부터 사는 사람 있잖아요. 탁구도 책부터 사고 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그때 뭐 ETF 나올 때 뭐 코인 나올 때 일단 책부터 사서 공부는 해보는 이런 거였는데 코인은 못 샀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좀 많이 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좀 나누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 이 용돈 교육을 한번 시켜보다 보니까 주변에 또래들이랑 자꾸 애들이 비교하면서 따져요. 그래서 맞아요. 엄마 얘는 이거 뭐 용돈 무한대래 아니면 뭐 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 네. 어떻게 말해주셨어요? 저는 일절 그런 것은 없다. 너가 이 집에 태어난 건 팔자다. 네가 일하는 엄마 밑에서 태어난 건 네 팔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불공평한 투성이다. 불평등한 투성이다.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불공평한 거, 그다음에 좀 더러운 거, 뭐 이런 거는 적응하는 것이 맞다. 약간 좀 이런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저의 이런 단호한 말들이 굉장히 엄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무서운 엄마? 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래야 되는 거야. 약간 좀 이런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단호한. 그래서 좋게는 쿨한. 그래서 싸우면 너 내려. 그러면 내려야 되는. 그다음에 너 몇 번 더 싸우면 집을 나가서 밖에서 문 밖에 서 있어야 되는. 나 아동학대 했다고 제가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 10년 전에 저 초등교육계에서도 되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단호한 선생님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기준을 이제 벗어나는 걸 한 번씩 허락해주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 기준이라는 장벽은 무너지는 거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거에서는 이렇게 해주지만 네. 이 기준 밖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잘 자랄 수 있다.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기준을 많이 만들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렇지만 기준이 있다면 그거는 지켜야 되고 그걸 엄마부터 안 지키고 자꾸 양보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자꾸 이렇게 해봐요. 맞아요. 요거까진 될까? 뭐 이렇게 엄마를 계속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특히 아들들은 그래요. 아 그럼요. 네, 가지고 이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핸드폰을 망치로 부셨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기준을 대신 이제 아이하고 정하죠. 어떻게 할래? 아이가 이제 제시를 하면 오케이. 그걸 어긋났을 때는 반드시 지키게 하는 그 면에서는 좀 단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상처 받을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거는 근데 왜 필요한지 동화책을 읽다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엄마는 이래서 이런 생각이어서 했다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같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미안한 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되게 속상했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걸 지켜야 되니까 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해주고 또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울어요. 울죠, 당연히. 속상한 말이 또 예, 나오니까 그래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설명은 해주고 그러면 핸드폰을 부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주신 거예요? 2년 걸렸어요. 네, 진짜 무섭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 중간에 이제 연락은 돼야 되니까 키즈폰 이제, 같은 네, 거. 그런 거 해주고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2년 걸렸어요. 처럼 약간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네. 자녀들이 이 선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애기로 했는데 부수는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을까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가지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애 앞에서 이제 망치로 부쉈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이제 아들이 울고 있죠. 근데 누나들은 그랬대요. 바보 왜 그거를 핸드폰을 준다고 엄마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애가 머리가 나쁘다. 계약을 그렇다고 잘해야지. 하더라고요. 그 계약을 잘해야지. 그래서 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계약하지 말아라. 동생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뼈가 되는 교훈일 겁니다. 그럼요. 네. 이제 계약으로 실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네네. 이제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많아요. 이제 돈도 모르고 법도 몰라서 힘들어지는 가정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경제 교육을 단순히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이 내 권리와 책임을 아는 법이기도 좀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동치미 한참 할 때 이경재 아. 원장님이랑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돈이 사랑이다. 예. 그 돈이 책임이고 애정이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모으고 나를 위해서 쓰고 좋은 곳에 쓰고 이거는 살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터부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잘 모으고 잘 쓰고 그렇다고 돈이 지상의 뭐 본인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얘기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있는 걸 전부 다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넉넉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폄하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나누는 것이 맞지 않나 음.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영향이 돼서 그런지 큰애 둘째가 경영학과를 갔어요. 어. 예.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데 누나들이 맨날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니? 물리학 전공해서. 그러면은 이거 엄청 걱정돼요.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 근데 연구실에 가면은 어쨌든 생활비, 연구비를 주니까 생계는 이어갈 수 있대. 그래서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동부 쪽 공대 나온 친구들이 의외로 금융고과목으로 많이 빠져서 아, 네. 또 이제 월가로 취업하는 경우 의외로 많다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도 이제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는데 저희 막내가 사실은 어렸을 때 기면증이 좀 있어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거의 공부에 약간 손을 놓을 정도로까지 이제 고민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랬던 친구라서 저는 사실은 이 친구가 본인이 재밌는 거를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물론 거기까지 돈도 많이 벌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것만으로 저는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 꼭 가르쳤으면 하는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좀 어떤 관점 아니면은 뭐 기본 감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아까 이제 만족 지연 능력 얘기를 했는데 좀 네네. 연장선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기본이 되어 있고 자유로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네.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제가 사단법인을 하고 있어서 한부모 가정 돕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누군가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여유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어쨌든 일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그 일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네.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제 그러면 그동안 엄마가 했던 일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설명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40대 초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번아웃이 와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진짜 뭐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애들이 공부를 하거나 싶을까? 엄마처럼 공부해가지고 뭐 고시 붙었는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하러 공부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매일같이 제가 짜증나고 힘들어하면 애들이 변호사가 되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책에도 제가 행복을 연기했다. 뭐 이렇게까지 좀 과장해서 얘기는 했지만 가능하면 집에서는 좀 밖에 있는 어려운 일들보다는 조금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고, 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니까 굉장히 뿌듯해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일부러 좀 긍정적인 면을 해주려고 많이 했죠. 그리고 저도 좀 어려웠던 것들은 좀 집에 들어갈 때는 놓고 들어가려고 많이 했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저는 이제 끄고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스위치를 좀 오프시키고 집에서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저한테 되게 충전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라는 게 멍 때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 아이들 때문에 컴퓨터를 껐더니 오히려 이게 힐링이 되고 충전이 돼서 나중에 월요일 날 가서 일할 때는 능력이 좀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하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더 좋은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일가족 양립 얘기 요새 많이 하는데 아빠들도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빠들도 매일 돈 벌고 일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 충전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육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충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시간이 이제 충전기여서 애들하고 잘 때 충전기 3개 꽂고 잔다고 그랬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멍 때릴 때 나잖아요. 그래서 일도 그럴 때 풀리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책과 인터뷰를 보면은 엄청 실수하고 다시 돌아가도 또 실수할 거다. 대신 잘못한 건 사과하고 싸우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이 메시지가 저는 인상 깊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 늘 고민을 했어요. 음. 근데 저는 약간 완벽, 강박 이런 단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되게 잘 키우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빠의 욕심과 사랑은 알겠는데 그 엄격함이 저는 좀 질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영양제도 월화수목금토일 못 먹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생각날 때 먹고 약간 네. 좀 저는 그런 편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J와 P의 중간인데 그러니까 큰 계획이 없이는 못 살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막 짜여진 것은 좀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제 캐릭터가 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부모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자연스럽겠다. 그리고 좀 엄마가 구멍이 있어야 애들이 숨 쉴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숙제 검사 매일 하면 질식할 것 같죠.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뭐 학원 안 갈 수 있는 쿠폰도 좀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좀 구멍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고 그런 구멍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샤우팅을 해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과하고 네. 뭐 술을 먹고 취한 모습을 사실은 보이기도 하고 예. 애들이 방송에 나가서 그런 거 했었어요. 저희 엄마는요 술 먹고 들어와서요 샤워실에서 영어로 막 샤우팅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우리 엄마 인간적이다. 좋게 얘기하면 네, 인간적이다. 네. 아니면 이제 이건 실수였지만 근데 그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다는 장면이 또 혹시 하나 있나요? 실수였지만 많이 배웠던 그건 뭐 어느 순간에 많이 있죠. 근데 그 사춘기 때 아이들하고 싸우다 보면요. 제가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 기준에서는 저는 9세대 사람이고 너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정말 화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큰애하고 운동을 갔는데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해서 또 오고 싶다 그랬더니 엄마 난 혼자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하구나. 외로운 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막 대들었을 때가 저를 좀 키우는 시간이 됐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들이 저랑 다르니까 공부시키게 하는 아이였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직장하다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동료들, 예. 다른 뭐 후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너그러워지는 거죠. 내 새끼보단 낫다. 막 이러면서. 네. 그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이제 직업 소득 구조가 이제 많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자녀한테 그냥 어떤 기준으로 좀 직업과 일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언들 있을까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지금도 예.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이 왔을 때 적절하게 선택을 하고 적절하게 경험하고 적절하게 실패해서 일어나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시할 수는 없고 이제 너는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왔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옆에서 격려하고 박수 치는 게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애가 뭐 인턴하거나 이럴 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릴까봐 정말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막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데 조언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입을 다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의 일은 이제 결국에는 격려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책을 읽고 좋은 정보나 이런 거를 알면 그냥 그거를 아이에게 그냥 나누는 거 정도만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는 뭐 이런 거 같다고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는 거 정도로만 하면 얘네들이 버릴 건 버리고 참고할 건 참고하겠다 싶어서 요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 시대를 할 때 뭐 이게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정답이 지금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정도까지만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성적, 스펙 이거 다 빼고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비읍자로 시작되는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읍? 네, 비난한다든가 뭐 예. 비교한다든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불안한 거를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비읍자로 하는 것들만 부모님이 안 하셔도 아이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가 생기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좀 덜 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타인이 누군가 하면은 화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부정하고 싶어져요. 나 아닌데? 막 이러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솔직하게 반성하려면 부모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부터 안 해야 이번에는 내가 여기 공부를 안 해서 좀 안 했구나. 이번에는 좀 게을렀구나. 이게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려면 부모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은 좀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자기 객관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인지. 네. 요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특히 저기 좀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이 느끼죠. 예. 네네네. 예, 그러면 이 자기 객관화를 왜냐하면 또 이게 타인이 알려주면 또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진짜 그거를 공부하고 고민해보고 깨닫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되려면 주위에서 나에 대한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못 하거든요. 자기를 자꾸 방어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 있으려면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사랑, 격려가 있어야 이게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역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지지, 격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아이가 낳았을 때 앞으로 몇 년 스케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할 수 있지를 진짜 먼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나중에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제 이런 말 맞아요.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아직은 그 말이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 또 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나오죠 그 말이.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그럼 그거 나오기 전에 좀 스스로에게 좀 어떤 질문 좀 이런 걸 해야 된다. 좀 조언해 줄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빈둥지 증후군을 조금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운하고 막 허전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MIT를 가겠다고 했을 때 막 한 번은 울면서 말렸어요. 같이 살자고. 얘네들이 우리 엄마가 좀 심각하구나. 보통은 그 정도 간다 그러면 축하한다 그러고 군대 갈 때는 좀 울지만 네. 축하한다 그러는데 같이 살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좀 아. 건강이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막 울었더니 정말 아이들이 저를 이상한 엄마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다시 좀 내 삶을 찾아야겠구나. 내가 먼저 독립을 아이들로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도 늘 나의 독립, 내 자존감 지키는 거를 신경을 좀 많이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좀 예. 변호사 1년 차, 올해 제 목표가 변호사 1년 차 돌아갈게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고 도전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그래서 요새는 뭐 이렇게 예. 채널 불러주시면 일단 해보겠다 가겠다는 얘기 더 먼저 하고 예. 뭐든지 좀 새로 도전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너무 좀 감사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이제 보는 부모님들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 많잖아요. 네.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서문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라는 거, 그다음에 엄마들이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는 애들의 불안, 내 불안, 남편 불안, 부모님 불안 다 안고 있다 보니까 특히 더 엄마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제 인생이라는 것에서 불안이라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안이 나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더 준비시키게 하고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들이 두서없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언제든 궁금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여기 있으면 우리 전 네. 대표님이 답변해 주실 거고 또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 양소영 변호사님 책이 있으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솔직한 이야기 들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와 비교, 불안에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 아이의 마음과 주머니를 어떻게 지킬지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